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도 마흔 빚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심효섭 선생님께서 지으신 건데요. 죽도록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3040을 위한 부채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비단 3040뿐만 아니겠죠. 50, 60, 70, 80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2장 이 많은 빚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 읽어드릴게요. 빚, 너의 정체는 뭐냐? 개인 부채 천조시대, 당신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개인 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 최근 국가 1년 예산이 320조 정도이니 대략 3년치 국가 예산을 몽땅 들이부어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당신도 1000조 시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지금 개인 부채의 증가가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개인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평균 이자율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하면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른 차이를 감안할 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산술적 차이는 15% 정도다. 7%에서 22% 중간 정도의 값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이자율은 15%라고 가정할 수 있다. 비디의 지운 꿈은 얼마나 갈까? 2012년 서울시 통계를 살펴보면 오늘날 개인 부채 발생 원인을 가늠할 수 있다. 확연히 드러나는 부채 발생 원인은 주택 관련 부채가 압도적이다. 그 다음이 교육비와 생활비다. 의외로 재테크를 위한 부채 비율도 8에서 9%에 달한다. 빚을 내서 재테크를 한다고? 라고 의아해하겠지만 실제로 대박 주식을 위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보다 빚만 떠안는 경우가 많다. 아이고. 20대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수입과 지출이 나란히 상승 곡선을 그린다. 다행히도 50세 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빚지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상황은 역전된다. 정년퇴직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수입은 급감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고 최고점을 향해 달려간다.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목돈이 들어간다. 보통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면 50세쯤 대학에 입학한다. 우선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고 만약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면 독립자금도 필요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 학원도 다녀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이어 또 다른 사교육이 필요한 셈이다. 그렇게 대학을 마치면 정말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결혼 자금이다. 부모는 자식의 결혼 자금이라는 가장 큰 돈이 들어가야 할 시기인 60세 무렵부터 은퇴가 시작된다. 그런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은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한다. 70세가 지나도 지출 곡선은 크게 줄지 않는다.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은퇴 이전 시기에 쓴 비용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지출되는 것이다.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부채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곳곳에 필요 자금이 포진해 있으며 대부분은 예측할 수 있다. 필요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일상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발생한다. 단 한 번이라도 평생 동안 필요한 목적 자금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언제부터 해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옛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없는 것 같다. 대학이란 간판 아래에 감춰진 빚, 빚, 빚. 돈 벌기 전에 빚부터 지는 사람들. 우리는 중고등학교까지 부모님 설하에서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대학에 들어가며 자유를 만끽한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점부터 빚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대학 등록금 600만 원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매해 등록금이 인상되고 1년에 1000만 원은 평균이 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학생이 크게 늘어났다. 꿈 많은 20살부터 빚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다. 아직 경제활동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빚부터 생기는 시점이 바로 대학 입학이다. 정한석 군 역시 그랬다. 대학 4학년인 그는 취업 걱정 없다는 공대에 입학하여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집안 사정상 어학 연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어 공부를 하루도 그러지 않은 덕분에 토익 점수는 상위권이다. 교환학생으로 온 영어권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외국인과의 영어 대화도 자연스럽다. 학점도 상위권에 속하고 입사 지원에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는 토익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현재 1년 정도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 4학년 마지막 학기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학기 600만 원이 넘는 공대 등록금은 7학기 내내 그를 힘들게 했다. 처음 입학금과 두 분의 등록금은 부모님이 어떻게든 마련해 주었다. 아마 대출을 받은 듯 했다. 나머지 4회 등록금 가운데 한 분은 본인 힘으로 마련했다. 과외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등록금은 매년 오르고 공부할 내용은 점점 늘어나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올해 들어 600만 원이 넘어버린 등록금은 작년에 신청한 학자금 대출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아직 사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통장에는 2200만 원이라는 대출금이 버티고 있었다. 여기에 다시 600만 원 넘는 대출금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학기 등록이 망설여지는 더 큰 이유는 취업이다. 그가 작년부터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 연봉이 높아서가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내년도 신입사원 모집이 역대 최소 규모가 될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 힘이 빠졌다. 왜 하필 졸업하는 해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대학에 들어올 때도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학점이 가장 좋았던 2학년 때는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그 해에 유독 신청자가 많이 몰려 결국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고 취직하기를 바란다. 가끔 얼굴을 볼 때마다 은근한 압박을 계속해왔다. 친구들 자식 이야기도 종종 들려준다. 어렸을 때나 나이를 먹거나 부모님 친구들 자식은 왜 이렇게 잘났는지 신기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그런 비교가 싫어서 짜증도 냈다. 더 잘 사는 친구 집 이야기를 하며 대던 적도 있었다.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런 반성과 상관없이 지금 또 비교당하는 상황에 은근히 짜증이 밀려온다. 아직도 철이 덜 들었나 보다. 일단 빠른 졸업을 위해 부모님께 부탁해 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내준 두 번의 등록금도 대출을 받은 터라 매달 60만 원씩 갚아나가는 형편이었다. 거기에 또 부담을 얹을 수는 없었다. 간간히 용돈을 받을 때도 손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600만 원이 넘는 등록금 얘기를 어떻게 다시 꺼낸단 말인가.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휴학을 결심했다. 1년 동안 열심히 번다면 600만 원은 마련할 것 같았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 미래를 준비하는 정한석 군 같은 젊은이들에게 대학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목표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데도 비용은 각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감당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도시 근로자가 저축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을 몽땅 적립하더라도 10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액수다. 그런데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또 오르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정한석 군처럼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2200만 원 정도에서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한다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계획은 꿈도 꾸지 않고 모은다 해도 최소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주택보증금 대출이라도 받아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이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전체 부채를 상환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문호원 양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과일 농사를 짓는다. 어린 시절을 궁핍하거나 어렵게 보낸 기억은 없다. 드라마에서 보는 부잣집 딸처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녔다. 육성회비나 급식비, 보충 수업비 등을 못 낸 기억도 없다. 하지만 대학은 좀 다른 문제였다. 문호원 양의 오빠도 성적이 우수했지만 등록금 부담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갔다. 학교에서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권하며 입학 장학금까지 알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오빠는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지방의 국립대를 선택했다. 작년에 자원에서 군에 입대한 이유도 문호원 양이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등록금이 적었지만 2명을 한꺼번에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농사 짓는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문호원 양은 서울로 진학하면서 등록금이 적은 대학을 지원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절반 수준이었다. 입학 성적도 좋아서 전액은 아니지만 얼마간의 장학금도 받았다. 부모님 부담이 많이 줄다 보니 호은 양도 마음이 편했다. 내년에 오빠가 복학한다고 해도 매학기 등록금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사실 부모님은 오빠처럼 지역의 국립대를 권했다. 서울의 대학에 보내기에는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등이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서울은 시골 사람이 보기에는 무척 험악한 동네였다. 이런 곳에 다 큰 딸을 보내는 것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호은 양이 서울의 대학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독립이었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이라면 졸업 후 취업도 훨씬 쉬울 것 같았다. 서울로 진학하려면 부모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작전을 짜야 했다. 가장 먼저 등록금이 문제였다. 시의 지원을 받아 다른 대학보다 등록금이 절반 수준인 학교가 있었다. 지금 자신의 성적이라면 장학금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취방도 혼자 살아갈 딸 걱정이 큰 어머니를 배려해서 사촌 언니네 옆에 구하기로 했다. 통학하기에는 좀 먼 거리지만 일단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다. 무엇보다도 매달 추가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아르바이트 등으로 직접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에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일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기에 몸은 좀 고되겠지만 해결할 자신이 있었다. 부모님도 이렇듯 적극적으로 나오는 딸을 반대만 할 수가 없었다. 몇 달 동안 신랑이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비도 벌겠다고 하니 어떻게 더 말리겠는가. 자취방의 보증금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었지만 약속대로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자리를 알아봤다. 일자리 구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저녁 늦게 하는 아르바이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과외 아르바이트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는 사람 몇 명 없는 서울에서 과외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 다행히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24시간 주유소인데 저녁에 6시간만 일하기로 했다. 매일 12시에 끝나는 생활이지만 80만 원 정도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힘든 몸을 지탱해 주었다. 월세와 밥값, 교통비로 쓰면 빠듯한 생활이었다. 매일 저녁 일해야 되는 테라 동아리 MT나 친구들과의 주말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어머니가 가끔씩 아버지 몰래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지만 급할 때 쓰려고 통장에 넣어두었다. 1학년 때는 그럭저럭 아르바이트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에 1년 동안 모은 돈이 200만 원 정도 되었다.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뿌듯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선배들이 2학년부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더니 실제로 매일 저녁 아르바이트 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서너 명이 팀을 이뤄 전공 과제물을 하려면 늦은 시간에도 모여야 하고 주말에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유소 사장님의 둘째 딸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일주일에 3일 가고 2과목 가르치는데 40만 원이라는 조건은 오랜 가뭄을 찾아온 단비 같았다.
생활비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200만 원과 함께 아껴 쓴다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터였다.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돈이 떨어질 무렵 방학이 되었고 선배 소개로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머리를 좀 써야 하는 일이지만 150만 원이라는 월급은 꿈만 같았다. 2달 동안 일하기로 계약한 일인데 팀장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간 되는 대로 일해달라는 게 아닌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신용카드에 중독된 대학생들.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 생활을 꾸려나가던 호은양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었다. 사무실로 찾아온 아주머니가 발급을 권한 신용카드가 원인이었다. 호은양은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상관없다는 게 아주머니의 설명이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보다 혜택도 많아 보였다. 아주머니는 1차 연도에는 연회비가 없고 전년도 실적이 200만 원 이상 되면 다음 해에도 연회비가 없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발급받아서 손해볼 일은 없어 보였다. 교통카드는 지금도 쓰는 것이고 무료로 영화도 볼 수 있는 데다 가끔 가는 패스트푸드점의 할인 혜택도 꽤 짭짤했다. 원래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관리만 잘하면 서울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농업자금 대출 말고는 빚이라면 치를 떠는 아버지 때문에 신용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삼촌을 통해 몇 번 본 것이 전부였다. 그런 신용카드가 생긴다니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이 좀 지나자 신용카드가 손에 들어왔다. 묘하게도 두근거렸다. 그러고 보니 이 카드는 옆면에도 색깔이 들어있었다. 재밌는 아이디어였다. 카드가 생기고 가장 처음 한 일이 그날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돌린 거였다. 비록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였지만 그동안 잘 대해준 사무실 분들에게 선물하는 기분이었다. 2학기부터는 생활이 나아졌다.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는 일도 시간을 조절해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할 수 있었다. 시간당 7,000원짜리 일이라 대학생 아르바이트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다. 과외비까지 합하며 매달 100만 원 벌이는 되는 셈이었다. 책도 좀 사고 옷도 몇 벌 샀다. 물론 결제는 카드로 했다. 확실히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무료 영화 관람 혜택을 이용해서 매달 영화도 챙겨보았다. 역시 문화생활을 해야 서울 사람다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도 꽤 쏠쏠했다. 한 달에 커피 몇 잔은 공짜로 마실 수 있었다. 카드를 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대학 생활은 바깥에서 상상한 것보다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 등록금과 밥값, 교통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재비나 참고 서적 구입비가 장난이 아니었다. 책값도 보통 2, 3만 원대인데다 교과서인 원서의 경우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도 많았다. 교내 활동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했다. MTB, 학회비, 사은회비, 자료 제작비, 선물비, 구입비 등등 학과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최소한 뭔가 해야 하는 비용이 계속 들었다. 게다가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 있는데 자료는 프린트를 하여 직접 제작하지만 만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모임 전문 카페를 빌려 정기 모임을 갔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 임대료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모임이 잦아지면서 카드 사용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특히 카페 같은 곳에서는 친구들의 돈을 모아서 그녀의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많아졌다. 모은 돈은 현금이 필요할 때 쓰면 되고 카드 결제일에는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갈 테니 별 문제 아니었다. 오히려 호은양의 카드에는 사용 포인트가 쌓이고 있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13만 5천 원이 잔고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았다는 카드 사용 문자였다. 그럴 리가 없었다. 과외비도 분명 입금을 하긴 했고 아르바이트비도 지난주에 입금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 카드 명세서를 다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평상시 카드 결제 금액은 40에서 50만 원 남짓이었다. 밥값, 교통비, 책값, 커피값 등이 카드 사용 내역의 전부인데 어디서 끝난 것일까? 지난달에 산 원서 2권과 모임 때 대신 결제한 내역이 쌓이고 쌓여
100만 원이 넘은 것이었다. 우선 돈을 꿔서 카드 결제를 정리했다. 친구에게 급하게 꾼 돈은 며칠 뒤 3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갚았다. 이제 모임에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110만 원이 넘는 책 같은 것은 무이자가 되는 한 할부 개월수를 최대한 나눠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결제액도 평상시 2배에 가까웠다. 카드 결제가 당월에 사용한 것이 당월 말에 모두 청구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난달에 사용한 내역과 이번 달 청구일까지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 일자에 따라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청구되기도 했다. 결국 다음 달 결제에서 모자란 액수는 다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처리해야 했다. 서비스 금액이 70만 원을 넘어섰다. 현금 서비스까지 함께 결제할 수 있는 돈은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은 것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상담 창구 덕분이었다. 그래, 우선은 카드 하나를 더 발급받아서 번갈아 사용하자. 결제일이 하나로 몰리지 않아서 좋고 급한 자금은 현금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청할 학생이 꽤 많았다. 특히 학교와 가까운 쇼핑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 몇 가지가 귀를 솔깃하게 했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가뜩이나 머리가 아플 때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카드 2장으로 좀 더 생활비를 아껴 썼다. 당장 상환하지 못하는 현금 서비스는 문제가 안 생기게 2장을 번갈아 가며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내년부터가 걱정이었다. 집주인이 월세를 10만 원 정도 더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계약 후 2년간 월세를 올리지 않은 것만도 고마운 일이었다. 그런데 보증금도 500만 원가량 올려달라고 했다. 보증금이야 자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기에 부모님께 부탁하기로 하고 월세는 사정을 해봤지만 주변 시세가 다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의 태도가 완강했다. 오르는 월세에 학기 초에 구비해야 할 교재, 해가 바뀌면 내야 하는 이런저런 비용들,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현금 서비스 금액, 조금씩 지쳐갔다. 신입생 때의 의욕과 희망은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 같았다. 뭔가 하고 싶은 강렬한 것이 없어졌다. 휴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며칠째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 1년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 카드빚은 다 정리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휴학을 동의할 것 같지 않았다. 빠듯하게 생활하는 호은 양에게 신용카드는 정말 담배처럼 생활의 윤활유가 되었다. 특별히 과소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취업 때까지 잘 관리하며 사용한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고 그나마 절대 액수가 적은 편인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는 숨통을 틔워주는 산수호흡기 같은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4년간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한다. 그동안 미성년자라서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대학생이 되면 최소한 용돈은 직접 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이 생긴다. 심지어 문호은 양처럼 집을 떠나 유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값을 비롯해 생활비까지 자신이 벌던 부모님의 지원을 받든 어디선가는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돈은 많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다 보니 생활도 팍팍해진다. 이럴 때 등장하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바로 신용카드다. 크게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2에서 3년 카드를 돌려 막으며 사용하다 보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매달 꾸준히 카드 결제를 해나간다고 해도 실제 사용하는 생활비 총액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호은 양의 경우처럼 어느 순간부터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 호은 양의 경우도 졸업할 무렵이면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만으로 500만 원 가까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대학생에게 무슨 신용이 있겠는가? 무슨 결제 능력이 확인되었다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일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는 생명줄이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에게 신용카드는 가장 손쉬운 채무 도구일 뿐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